자, 오늘도 책 1, 노동생산력 증대의 이유와 생산물이 각기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절차. 오늘이 마지막 거예요. 챕터 11, 땅 임대료. 땅 사용료인 임대료는 임차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형성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몫을 적게 하려고 애쓰고 임차인은 농사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더해 약간의 이익만 보면 되는 선에서 임대료를 합의한다. 임대료라는 게 땅 주인이 자본을 투입해서 개발한 것에 대한 이익으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임대료라 그러면 상가 건물 같은 거 생각하니까 상가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 그것도 최소한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임대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손 하나 대지 않은 땅에도 임대료는 발생을 해요. 그냥 샀어요, 산을. 근데 그 산이 철광석이 나와요. 그러면 뭐 아무 손도 안 댔어요. 철광석 광산업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철광석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보고 땅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이 땅 주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임대료는 발생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어떤 땅을 개발을 했다 어쩌다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또한 임차인에 의해 개발된 부분도 그 다음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에 대한 이익은 매우 부분적일 뿐이다. 그죠? 상가를 그 임대를 줄 적에 그 원상복구라는 조건이 거의 달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또 인테리어 같은 거 해놓은 거는 그냥 냅두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후임 임차인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니,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비 안 들여도 되니까. 이 인테리어는 집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전 임차인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음 임대차 계약 시에 영향을 미쳐요.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도 있고, 깨끗하고 인테리어가 아주 끝장나게 멋지게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 올라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하간 임대가 잘 빠져요. 여하간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집주인이 한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거기에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에. 전저기가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영향을 받고 움직이더라. 따라서 임대료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자본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연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산출량에 따라 임대료는 올라간다. 광산을 아까 예를 들었지만은 광산의 임대료가 철광석이 캐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매장량이 더 엄청나게 많어. 추가로 거기에 석유까지 났어. 그 임대료는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집주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땅 주인이 어떤 그 땅의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거나 자본을 투입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임대료예요. 약간 잘못된 거죠. 불로소득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의 제목인 혁명 3.0이라는 책에서 임대료, 그 다음에 땅의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하간 임대료라는 부분은 그렇게 작용을 한다. 그 예로 하나 들었던 것이 스코틀랜드의 어느 섬에서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데 그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바다에 어부들이 몰려들면서 그 인근의 땅값이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이 올라간 임대료가 물고기 가격에까지 반영이 돼요. 어부들이 생활비가 더 드니까 물고기를 더 비싸게 팔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자연적으로 독점 가격이다. 독점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이에요. 그래서 혁명 3.0에서는 이 땅 소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나중에. 임대료는 땅 주인이 땅을 더 좋게 개발했다거나 임대료를 최소한 얼마를 받아야 한다거나 등의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농부가 얼마를 줄 수 있는가에 달렸다. 땅의 생산물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간 자본을 회수하고 이익이 더해질 수 있어야 한다. 시장 가격이 그보다 높아진 만큼 임대료로 가고, 높지 않으면 땅 주인에게 줄 임대료가 없다. 그래서 임대료가 있었다가 임대료가 점점 없어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나중에 얘가 나오는데,
임대료는 노동임금과 자본이익이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임금과 이익이 시장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원인이라면 임대료는 시장 가격의 영향으로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 임대료에는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생산이, 반드시 낼 수 있는 생산이 있더라. 뭐냐? 식량이더라. 식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식량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무조건 살 수 있다. 먹여주면 일해주니까. 근데 보통 이 땅은 일을 하면 농부들이 먹고 노동자들이 먹을 것을 제하고도 꽤 많이 남을 정도로 생산물을 내더라. 그것이 땅 주인에게 임대료로 가더라. 그 임대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작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뭐 그냥 간략하게 뭐 소개를 해드리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목초지 같은 경우에 풀이 무성한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이 되더라. 풀이 무성하면 더 많은 소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밀집되어 있으니까 농부들의 인부들의 카우보이 같은 사람들의 노동이 덜 소요되므로 임대료가 올라가더라. 임대료는 땅의 비옥함 말고도 땅의 위치와도 관련이 되더라. 도시에서 멀수록 먼 만큼 운반의 노동이 더 소요되는 반면 상품 가격은 동일하니까 자본이익과 임대료의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근데 시골은 자본이익이 대체로 높은 편이므로 결국 임대료가 줄어들더라. 도시에서 배추값이 1,000원이에요. 그냥 가까운 농장이 있고 먼 농장이 있어요. 노동임금이 같다고 치고 임금이 500원이고 재비용이 100원이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회가 가져가는 어떤 평균적인 이익이 있다 그랬죠. 농부도 이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자본이익도. 그리고 운반비가 여기는 100원이 들었고 여기는 200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기는 실제 원가가 800원이죠. 200원이 여기가 임대료로 책정이 돼요. 이 근교의 땅의 임대료는 200원이 돼요. 여기는 원가가 900원이 됐으니까 땅값은 100원이 돼요. 이 땅값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요 각종 비용이 배추값을 결정하고, 시장 가격은 이 자연 가격에 상관없이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죠? 요것이 그 시장 가격이 요 임대료에 영향을 미쳐서 임대료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게 어떤 원가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가격을 또 형성을 하긴 하죠. 여하간 똑같이 비옥한 땅이라도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 다음에 도로를 뚫고 운하를 파고 강을 개발하는 등의 땅의 가치를 높여가지고선 임대료가 올라가기도 한다. 논이 목초지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데 곡식값과 그 고깃값의 시장 가격이 변함에 따라 논이 됐다가 그냥 내버려둬서 목초지로 썼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낼 수도 못 낼 수도 있는 생산물,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물 같은 것들이 그런 건데,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늘리거나 개발하여 식량 생산량이 늘면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식량이 2명이 일해서 2명분을 생산하면은 특별히 다른 일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되죠. 전부 다 그 농사에 매달려야 되죠. 하지만 그 2명이 생산해서 10명분의 식량을 생산하게 되면은 전체 인구의 나머지 8명은 다른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해서 농부나 그런 인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농산물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작지를 늘려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식량 이외의 것들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치를 갖게 된다. 하지만 그 식량 이외의 것들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의해 임대료를 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더라. 그냥 처음에 원시 상태에서는 숲에 들어가서 목재해오는데 아무런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냥 널린 게 나무니까. 사람은 별로 없고 나무가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숲에는 임대료가 발생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땅들이 전부 개간되면서 숲이 사라지고, 그 개간된 땅에서 먹고 사는 거는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숲은 별로 없어지면서 그 숲 속에
옷을 해 입어야 되는 숲속의 짐승들이나 나무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어떤 가치를 비로소 형성을 하면서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들이 이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생산과 임대료를 낼 수 없는, 못 낼 수도 있는 그 생산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식량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식량이다. 이 식량이 임대료를 항상 낼 수 있고 어떤 땅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식량이다. 이 식량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가, 어떤 사회가 번성을 하고 이 식량이 많이 생산됨으로 해가지고 다른 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식량이 충분히 먼저 생산이 돼야 그것으로 번성을 하는 거고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비로소 다른 물건들도 어떤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거기도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대료를 내다가 못 내는 경우가 어떤 광산의 어떤 수율이 떨어지면은 임대료를 내던 임대료도 못 내게 되죠. 그게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고서는 금광, 은광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는데 그 금광과 은광이 뭐 세금 이런 거를 빼고서도 여하간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처음에는 뭐 20%였다가 10%, 5% 나중에는 그냥 아예 없어지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땅은 어찌 되었든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비옥한 땅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척박한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 만든 풍요로운 시장에 척박한 땅의 산물도 취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척박한 땅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든 그 땅의 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의 창출로 인해 다른 생산을 하는 다른 땅의 가치마저도 높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식량의 생산이 늘어서 먹는 데 쓰이고 난 나머지가 생기면 옷, 집, 가구 등을 사고 싶어지고 귀금속이나 보석의 수요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식량은 국부의 근간을 구성할 뿐 아니라 풍부한 식량으로 인해 다른 것들의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한다. 그 예로 신대륙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원주민들이 차고했던 귀금속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주는 약간의 식량과도 쉽게 교환이 되었다. 라는 예를 들어요. 식량이 최우선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의를 달 사람은 없겠죠. 사회 발전은 직간접으로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땅 주인의 부가 증대되죠. 약간 불로소득의 측면이 있어요. 늘어난 개발과 경작으로 늘어난 생산이 직접적으로 땅 주인의 몫을 늘립니다. 늘어난 개발과 경작에 들어간 비용의 영향으로 토지 생산물의 실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가축 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료를 또 올리게 됩니다. 이때 가격이 올랐어도 투입되는 노동력은 동일하고 자본이익 역시 그 시대 그 지역의 평균적인 이익률과 같으므로 추가로 발생한 가치의 많은 부분이 임대료의 몫으로 빠진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에요. 사회 발전의 결과로 노동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산품의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죠? 사회 발전하면은 노동 생산성이 향상됨으로 해가지고 공산품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 역시 간접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데 기여한다. 땅 주인들이 임대료로 챙긴 토지 생산물은 상대적으로 점점 비싸지고 그 토지의 생산물은 점점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요. 임대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산품은 상대적으로 점점 싸집니다. 결과적으로 땅 주인들은 더블로다가 이익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는 사회는 땅 주인의 부를 엄청나게 증대를 시킵니다. 반대로 쇠퇴하는 사회에서는 공산품이 비싸지고 토지 생산물이 싸지면서 임대료의 몫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결국 그 노동, 자본, 토지에 대한 얘기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1권의 마지막이에요. 책 1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 국가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가치 총합은 다시 임금, 이익, 임대료로 구분될 수 있고 노동임금으로 먹고 사는 계층이 있고 어떤 사회든 자본이익으로 먹고 사는 계층이 있고 땅 임대료로 먹고 사는 계층이 있더라. 뭐 이렇게 세 계층의 소득의 합으로 볼 수 있더라. 어떤 국가에서 한 해 동안 생산된 가치 총합은 이런 세 계층의 소득의 합으로 볼 수 있더라. 이 세 계층은 문명화된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집단이며 그들의 소득으로부터 다른 잡다한 계층의 소득이 나온다. 지주계층을 먼저 따져보면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사회의 포괄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한쪽을 방해하면 다른 쪽도 방해받고 한쪽을 도와주면 다른 쪽도 좋아진다. 사회가 성장하면 지주의 소득도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그 지주를 방해해서 사회의 소득이 내려간다? 뭐 이거는 뭐 잘 모르겠네요. 그들에게 근데 이 지주계층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다면 상업규제나 정책을 생각할 때 어떤 국가의 제도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이익에만 득이 되게 할 수는 없음을 알겠지만 실상 그들은 지식이 없다. 왜 지식이 없냐? 그들은 세 계층 중에 유일하게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계층이라서 태생적으로 나태하며 그 나태함이 무식을 낳는다. 그래서 지주계층은 미래를 예견한다거나 규제가 가져올 결과를 예상하는 등의 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그 다음 노동자계층. 노동자계층도 역시 사회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들이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사회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겠지만 이들도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왜? 노동자 계층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시간도 없고 정보가 있어도 분석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당시에 노동자라는 거는 무식했다. 못 배웠으니.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논할 때 그들은 되게 무시한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뭐 옛날 얘기죠. 지금은 노동자들이 더 똑똑하죠. 오히려 그 정책 결정을 하는 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무식한 거에 비해서 일반인들의 그 지식 수준이 훨씬 높아요. 일반인들의 평균보다 국회의원 평균이 높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평균치를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저열한 것들이 국회의원 되기가 더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여하간 이 당시에 보통 우리 일반의 인식과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노동자는 대체로 이제 무식하게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들은 어떤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지금과는 좀 다른 얘기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세 번째 고용주 계층이 있어요. 자본가죠. 사업가죠. 기업가죠. 그들은 자본이익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익을 바라고 자본을 투입하는데 모든 사회는 이 자본에 의해 대부분의 노동자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사회를 움직여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자가 생기는 것이고 원시사회는 이런 계층이 없었죠. 고용주 계층이 없었죠. 이 사람들도 그냥 다 노동자였죠. 근데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사회였었죠. 자본이익률은 번성한다고 높아지거나 쇠퇴한다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사회가 부자일 때 자본이익률은 낮고 사회가 가난할 때 자본이익률이 오히려 높아요. 망해갈 때 제일 높다. 빈익빈 부익부의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층의 이해관계는 다른 두 계층과 달리 사회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다. 반대로 움직인다 오히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노동자도 없고 땅 주인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다 보니 상인이나 제조업자가 특히 큰 자본을 움직이는데 공공의 이익을 논할 때 그들은 그들의 부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당연하죠. 그들은 기획하고 계획하는 게 그들의 일이기에 당연히 시골 지주들보다 많이 알고 예리합니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이나 지식이 없고 자신들의 분야에 집중하며 순진한 시골 지주들을 설득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독점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애를 써요. 시장은 넓히고 경쟁은 줄이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독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을 넓히는 것은 공공에도 이롭지만 경쟁을 줄이는 것은 공공에 해롭다. 경쟁을 줄이는 것은 그들에게 이익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에게 이상한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된다. 그렇기에 그들이 제안하는 모든 제도는 의심의 눈초리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기업가들이 가지는 그런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그 사업가들한테는 있어요.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 고용주 계층이 어떤 사회의 성장과 퇴보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사회의 이익이나 퇴보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반대다. 사회가 퇴보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게다가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뭔가 기획하는데 능숙해가지고 어떤 사회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는데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이익과는 별로 관련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그 주장은 경쟁을 줄이자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이익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경쟁을 줄이자고 자꾸 주장을 해요.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요. 실제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경쟁을 줄여서 지금 재벌을 계속 욕하는 재벌을 욕하는 어떤 그런 정권일수록 재벌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자꾸 만들어내요.